최대 5년 동안 중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2012년 출입국 관리법을 제정했고 2013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규정은 기존 법과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가장 큰 변화는 출국 제한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체화됐다는 점입니다. 중국 전문가 야오야오 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존 법은 출국 제한 사유를 규정했다면 이번 규정은 판단과 조사, 집행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했다. 실제로 해외 공간은 해당 인물이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관련 정보는 국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으로 전달됩니다. 상무부 등 관계부처도 산업안보와 기술안보를 이유로 출국 제한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가이민관리 시스템으로 통합돼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과거에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권한이 이제는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지금 국민의 해외 이동을 더 강하게 관리하려는 걸까요? 권위주의 국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를 정권의 안정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권위주의 정권은 왜 국민의 이주를 막는가를 분석한 연구에서 출국 통제가 단순한 국경 관리가 아니라 체제 유지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권위주의 정권도 해외 투자와 무역을 위해 외부와의 교류는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해외에서 다른 정치 체제를 경험하거나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정보를 접하는 것은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이동에는 정보와 경험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얻은 경험이 귀국 후 주변으로 퍼질 수 있고요. 이런 정보의 확산이 사회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AI 연구자, 반도체 전문가 같은 핵심 기술 인력과 대규모 자산가들의 해외 이동을 관리해 왔습니다. 자본과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관리 대상이 핵심 인재를 넘어 일반 국민의 이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배경에는 중국이 국가안보의 범위를 계속 넓혀온 흐름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안보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출국 심사의 기준 자체도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여권과 비자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원칙적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왜 출국하려 하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 목적이라면 실제 여행인지, 친척 방문이라면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출장이라면 어떤 업무인지, 유학이라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지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출국 심사의 기준이 서류를 갖췄는가에서 출국 목적이 무엇인가로 확대된 겁니다.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뿐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등 전자 파일과 데이터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개인의 활동과 이동 목적까지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분석합니다.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 규정은 이민관리기관이 위험지역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에 대해 필요할 경우 출국을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을 위한 안내나 권고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실제로는 국가가 개인의 출국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출국 통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제는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신청과 해외 체류 자격 취득 과정부터 관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어긴 방식으로 해외 국적이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 이를 돕는 중개기관도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결국 출국을 제한하는 권한과 정보가 공항뿐 아니라 여러 행정기관으로 확대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중국의 출입국 관리가 사후 심사 방식에서 사전 관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야오야오 장은 이번 규정을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하고 불투명한 출입국 통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이 사실상 중국을 떠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요. 그런데 이번 규정에서 전문가들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제한 대상이 늘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과거 국가안보는 주로 군사와 간첩 활동을 의미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경제, 금융, 데이터, 과학기술, 인터넷 활동까지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입국 규정 역시 이런 변화 속에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
민감한 사안을 취재한 개인 미디어 운영자, 해외 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 관계자 등이 중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해외에 나간 중국인들에게는 귀국 자체가 하나의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페이티엔 대학교 장텐랑 교수는 이번 규정의 핵심을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출국 제한이 법적 체계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규정으로 출국 관리가 특정 계층이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왕허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에게 가장 엄격한 출입국 통제라는 기준은 없다. 오직 더 강한 통제만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왕허는 또 홍콩은 본토화되고 본토는 신장화되며 신장은 북한화되고 있다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 통제 방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비판적 의미를 담은 표현인데요. 본토의 신장화는 신장 지역에서 시행되어 온 강력한 감시와 통제 방식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하고요. 신장의 북한화는 이러한 통제가 더욱 폐쇄적인 사회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즉 중국 당국의 통제가 특정 지역과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가 내부 불안을 느낄 때 국민의 이동을 제한했던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국민의 해외 이동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정치학자들은 북한이 외부 정보와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는 이유를 체제 유지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커질수록 내부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물론 현재 중국과 북한은 정치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체제는 내부 불안이 커질수록 국민의 이동과 정보 흐름을 관리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인민의 해외 이동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걸까요? 바로 이 점이 이번 규정의 핵심입니다. 이번 중국의 출입국 규정은 중국이 앞으로 사회 통제를 어떤 방향으로 강화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전방 전력을 증강했고 중부 사령부도 걸프 국가들과 방공 협조를 강화하면서 실제 공격이 임박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작전을 보류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전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걸프 국가들을 향한 이란의 보복 위협 때문이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위해 공습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공습 직전에 방향을 바꾼 배경과 그 이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보류 결정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먼저 당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 28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겨냥한 공동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9일에는 사우디 국방장관인 칼리드 빈 살만이 긴급히 백악관을 방문해 벤스 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한 반면 사우디는 확전을 막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7월 3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열었고 미 국무부는 중동 지역에 여행 경보를 발령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사실상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국가들과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힌 뒤 예정됐던 대규모 공격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도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 배드민스터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공격을 중단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계획했던 공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될 수 있었고 이란에는 재앙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공격보다 협상을 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협상이 더 낫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왕세자의 전화 한 통 때문에 공습이 취소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와 카타르 등 걸프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습을 연기하고 협상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사우디 왕세자와의 통화는 공습 보류에 영향을 준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우디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먼저 군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면 중동 지역에 있는 동맹국 기지와 지원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걸프 지역 곳곳에는 미군의 주요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바레인에는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고 쿠웨이트에는 지상군 전력과 하이마스 등 정밀 타격 체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공군 작전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만은 걸프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미 해군의 보급과 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공중급유기와 조기 경보기, 대잠 초계기 등을 운용하는 핵심 공군 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영공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미군은 2,000km 이상 떨어진 이스라엘과 요르단 기지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 남부 해안에 대한 작전 능력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기지는 수용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걸프 국가들의 협조가 없다면 미국의 대규모 공습도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 국제경제학자인 마이클 신 박사는 사우디가 세계 최대 산유국 가운데 하나이자 중동 순위파 국가들의 중심 역할을 해온 국가라며 미국이 중동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우디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아브라함 협정의 핵심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이 실제로 약속을 지킬지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사우디 왕세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외교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등을 돌리거나 현재 추진 중인 중동 평화 구상에서 이탈한다면 미국은 군사적인 부담은 물론 외교적인 손실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게 속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핵심 동맹국인 사우디의 요청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 보면 이번 대이란 군사행동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나라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유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은 이란을 견제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면적인 확전보다는 긴장을 낮추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쪽을 선호해 왔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의 안보 요구와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 관리 사이에서 내려진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과의 충돌 과정에서 무기 부족에 직면한 것 아니냐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유럽 사령관이자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관인 알렉서스 그린 캐비티 장군이 국방부에 보낸 서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그 내용은 현재 해군 전력만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 임무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과 장기 충돌 상황에서 일부 전력 운용에 부담이 커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공격 작전을 수행할 무기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란과의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같은 방어 전력을 계속 운용하는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일부 무기 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과 전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계속 수행할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해 신 박사는 미국의 고민은 싸울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장기 충돌 상황에서 고급 무기와 방어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보류를 두고 미국이 무기가 부족해서 물러났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군사적인 선택지와 외교적인 계산을 함께 고려한 결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 보류가 곧 대이란 압박을 완화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다시 한번 강경한 대이란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그가 8월 4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에 올린 글을 보면요. 내가 승인하지 않는 한 이란으로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이란으로 향하는 물자와 지원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이란 압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이란 압박은 협상과는 별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과 원유 수출을 겨냥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란산 원유를 운반하거나 제재 회피에 관여한 선박과 관련 기업들을 잇따라 제재 대상에 올려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른바 이란의 그림자 선단, 즉 제재를 피해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 네트워크를 추적하면서 관련 선박과 운영기업에 대한 제재를 반복적으로 발표해 왔는데요. 또 미국은 중동 해역에서 이란 관련 해상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고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단속과 차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보류는 군사공격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격을 미룬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언제든 다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이란에 보낸 거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앞으로 협상이 실제로 성과를 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정황을 보면 이번 결정은 군사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중동 동맹국들의 입장과 외교적 계산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이라는 선택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협상을 위한 시간을 한 번 더 선택한 셈인데요.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중동 정세가 다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 뜻밖의 장난감 하나가 화제가 됐습니다. 가격은 1,000원 남짓한 대나무 장난감인데요. 관련 영상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 당국은 돌연 관련 영상들을 대거 삭제하고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용자들은 오히려 같은 영상을 따라 찍고 패러디하며 반발했고요. 장난감 구매 열풍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대나무 장난감은 중국 인터넷 문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밈으로 떠올랐는데요. 중국 당국은 왜 이 작은 장난감 영상을 막으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1,000원짜리 장난감 하나가 왜 이렇게까지 큰 논란을 불러온 걸까요? 문제가 된 장난감의 이름은 죽지료, 중국어로는 주주랴오입니다. 대나무 통과 실, 그리고 대나무 막대로 만든 아주 오래된 전통 장난감인데요. 손으로 돌리면 매미우는 소리처럼 와와 하는 소리를 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주주랴오인데요. 잠깐 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주주랴오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평범한 장난감입니다. 사건은 한 블로거가 이 장난감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올리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상에는 정치적인 내용도 없었고요. 특정 기업을 비판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저 장난감을 흔들며 나는 소리를 들려주는 평범한 영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화웨이가 이 영상을 당국에 신고한 겁니다. 화웨이는 해당 영상이 기업과 기업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영상은 플랫폼에서 삭제됐습니다. 영상을 올린 블로거는 도대체 장난감 하나가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냐, 이제는 장난감조차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없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화웨이는 왜 이 장난감 영상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 배경은 2023년 화웨이가 전기 SUV 원제 M9을 공개하던 행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제 M9 명칭이 좀 생소한데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처럼 원제는 브랜드이고요. M9은 모델명입니다. 당시 화웨이 소비자사업부 책임자 위청둥은 신차 발표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원제 M9은 1천만 위안 이하 최고의 SUV입니다. 1천만 위안은 우리 돈으로 약 21억 6천만 원인데요. 당시 이 발언은 모든 SUV를 통틀어 최고라는 의미의 과감한 홍보 문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위청둥의 발언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와라는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네티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주주랴오를 돌릴 때 나는 와와 소리가 당시 발표회에서 나온 감탄사와 매우 비슷하다는 건데요. 이를 계기로 일부 네티즌들은 위청둥의 말투를 따라하며
1천만 위안 이하 최고의 장난감이라는 자막을 붙인 패러디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를 기업과 경영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고요. 여러 소셜미디어와 쇼폰 플랫폼의 관련 영상 삭제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화웨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영상까지 삭제됐고 풍자 의도가 없는 계정들까지 함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주랴오는 중국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의 상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영상을 삭제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상이길래 이렇게까지 삭제하는 걸까? 궁금증이 커지면서 주주랴오는 순식간에 중국 인터넷에서 뜨거운 화제가 됐고요. 평소에는 거의 찾는 사람이 없던 이 전통 장난감은 갑자기 품절 사태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주간 판매량이 6배 이상 증가했고 일부 판매업체들은 수백만 개를 판매했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주주랴오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인기 상품이 되면서 네티즌들은 주주랴오를 직접 구입한 후 비슷한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랴오를 돌고 화웨이 매장을 찾아가 장난감을 흔들기도 하고 주주랴오가 없으면 다른 물건들을 돌리며 새로운 패러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졌고요. 주주랴오는 중국 네티즌들의 집단적인 풍자 문화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주주랴오를 화면에서 직접 흔들어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이트에는 이미 5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고 누적 방문 횟수는 64만 회 이상, 이용자들이 화면 속 주주랴오를 흔들며 만들어낸 와 소리는 8,78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화웨이의 대표적인 광고 문구도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요요 선행, 압도적으로 앞선다는 의미의 표현을 네티즌들은 발음이 같은 흔들흔들 앞선다로 바꿔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사회학과 미디어 분야에선 이런 현상을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부릅니다. 숨기려 할수록 더 유명해지는 현상인데요. 평범한 전통 장난감이 화웨이가 삭제를 요청한 순간 오히려 전 국민이 주주랴오에 관심을 갖게 됐고 판매량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화웨이가 막으려 했던 일이 오히려 더 크게 확산된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여러 플랫폼에서 관련 영상이 거의 동시에 사라진 걸까요? 이 사건은 곧바로 화웨이의 영향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민간 기업인 화웨이가 어떻게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화웨이는 정말 일반적인 민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화웨이와 중국 당국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웨이는 창업자 런정페이가 지분을 보유한 민간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화웨이가 중국 당국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독립적인 민간 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돼 왔는데요. 화웨이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창업자 런정페이의 이력이 있습니다. 런정페이는 젊은 시절 중국 인민해방군 공병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또 화웨이는 설립 초기부터 중국의 국영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한 기업이라는 평가와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러 공개 자료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으로 알려진 중국판 인터넷 방화벽 황금 방패 프로젝트 구축 사업에 주요 장비를 공급했던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우터와 스위치, 접속 서버는 물론 네트워크 구축 솔루션까지 제공했고요. 이후에도 화웨이는 중국의 대규모 감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전국 감시망, 천망 공정과 인공지능과 도시 데이터를 결합한 스마트 치안 사업, 평안도시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화웨이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평안도시 프로젝트를 위해 영상 감시 플랫폼과 AI 영상 분석, 빅데이터 저장, 클라우드 컴퓨팅, 도시 통합 지휘 시스템 등을 제공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주랴오 사건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 구조 자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단순한 장난감 영상 하나도 특정 기업이나 권력이 연결된다고 판단되면 순식간에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요.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검열은 언제나 의도한 결과만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큰 호기심을 갖게 되고요.
결국 억압하려 했던 대상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번 주주랴오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권력이 통제하려 할 때 어떤 역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 즉 마지노선으로 여기면서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내놓은 평가입니다. 왜 위험한 도박일까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흔들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 9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 선거를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는데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결국 미국도 지금과 같은 강경한 압박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과연 이란의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이란 경제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이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연간 물가 상승률도 약 6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중국마저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줄이고 있고요. 국제유가 역시 이란이 기대했던 만큼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구매국이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공습 이후 유가 상승에 대비해 석유를 미리 비축해둔 상태이고요. 아직까지도 이란산 원유 구매를 다시 늘릴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전략이 오히려 이란 경제를 먼저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전쟁 역사학자인 빅터 데이비스 헨슨도 이란의 계산과는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미국이 베트남전처럼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전에 발목이 잡혔다는 해석인데요. 하지만 헨슨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공격하겠다고 말하면 이란이 협상을 제안하고 그러면 미국이 다시 공격을 멈추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런 인식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잘못 읽은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헨슨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애초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협상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협상을 제안하고 걸프 지역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한 뒤 다시 협상을 말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끈다는 것이죠. 왜 시간을 끌려는 걸까요? 이란의 목표는 미국의 공격을 버티면서 미국 정치의 변화를 기다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공화당이 하원을 잃게 되면 민주당이 이란 전쟁 예산을 줄이거나 전쟁을 중단하도록 만들 수 있고 이후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비슷한 대이란 유화 정책이 다시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의 강경 대응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헨슨은 오히려 정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그는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끄는 것보다 이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중간 선거 패배를 예상했다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지금 당장 이란의 위협을 끝내자라며 공습을 더 확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헨슨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압박 전략이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이란이 어떤 성명을 발표했는지에만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헨슨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이란 내부의 모습이라고 강조합니다. 겉으로는 협상과 공습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을 들여다보면 미국과 이란의 상황은 이미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선 이란에 대한 봉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박은 식량과 산업용 물자, 원자재를 싣고 이란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대로 원유 역시 정상적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어지는 주요 철도 연결망도 상당 부분 타격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기도 어렵고 자국의 자원을 해외로 내보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설령 중국이나 러시아가 항공편으로 일부 물자를 지원하더라도
그 규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금융 제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국제금융망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이고 해외 자산도 동결돼 있습니다. 헨슨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란이 하루 약 5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반 시설입니다. 교량과 도로, 군사시설이 계속 파괴되면서 이란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군사시설 복구에 먼저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도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군이 투입된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종군 기자가 거의 없고요. 이란 내부 상황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최근 전해지고 있는 이란 내부 소식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헨슨의 분석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반관영 ILNA 통신은 최근 이란 사회에 이른바 생존 경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난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빈 향수병과 중고 작업복까지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트북을 살 돈이 없어 문서 작성이나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하루나 며칠 단위로 빌려 쓰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요. 심지어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나 급여 명세서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시장까지 생겨났습니다. ILNA는 이제는 거의 모든 개인 소유물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생계 수단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통계센터에 따르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66%,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87.9%에 달했습니다. 사회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최근 공개 교수형이 이어지고 있고 경제난과 장기전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긴장이 한계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임박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관련 인사들은 이번에는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위기가 내부에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권력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인 무스타바 하메네이가 폐지시켜야 한 대통령에게 다시 사의를 표하면 이번에는 사표를 수리하겠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ISW는 이것이 대통령이 사퇴 카드를 활용해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재정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국영산업광업은행이 국영석유회사의 계좌를 동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이미 채무 상환을 연기하도록 허용했는데도 같은 국영기관끼리 계좌를 동결할 정도로 현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점입니다. 국영석유회사는 국가개발기금에도 약 17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 유전개발 사업도 전쟁과 투자 중단으로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미국의 제재와 전쟁 비용 증가는 이제 경제난을 넘어 국가의 현금 흐름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요? 헨슨은 지금 시간이 부족한 쪽은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라고 분석합니다. 물론 미국도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18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약 400억 달러의 전비가 투입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동안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과 군수산업 그리고 핵개발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반면 이란은 시간이 갈수록 경제와 사회 전반이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헨슨은 이란의 군사력은 이미 크게 약화됐고 군수산업과 핵 관련 산업도 대부분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지금 이란을 거대한 비단뱀이 먹잇감을 천천히 조여가듯 압박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란은 미국보다 자원도 적고 대응 여력도 훨씬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을 오래 버티기 어렵지만 미국은 지금의 압박을 훨씬 더 오래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헨슨의 분석입니다. 이란이 경제와 민생, 재정, 권력 내부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의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8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마지막 협상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수작전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우리의 작전 계획은 매우 강력하며 언제든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협상은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공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도 이 대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금 이란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미국의 정치적 변화입니다. 시간만 끌면 미국이 먼저 지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은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참수작전까지 실행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승부는 누가 더 강하게 공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란의 위험한 승부수가 결국 스스로를 위기로 몰아넣는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평생 단 한 번도 햇빛을 본 적 없는 개가 있습니다. 연구용 번식시설에서 구조된 후 태어나서 처음 잔디를 밟고 처음 흙냄새를 맡고 처음 사람의 품에서 잠이 듭니다. 이 개는 비글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수많은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약과 치료법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동물들이 실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희생 덕분에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윤리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비글이 세상 밖으로 나온 이야기에서 시작해 실험 동물의 현실과 그 논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구조시설, 잔디밭 위를 갈색과 흰색 털이 뒤섞인 비글들이 조심스럽게 뛰어다닙니다. 어떤 비글은 코를 바닥에 바짝 대고 처음 맡아보는 풀냄새를 킁킁거리며 따라갑니다. 또 다른 비글은 따뜻한 햇살 아래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인데요. 하지만 이 개들에게는 평생 처음 겪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비글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위스콘신주 블루마운주의 릭랜 팜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철창 위에서 태어나 철창 위에서 잠들었고 평생 흙도 풀도 햇빛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이란 겹겹이 쌓인 철창과 좁은 우리뿐이었죠. 이곳은 의학 연구와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실험견을 전문적으로 번식해 공급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비글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전국의 연구기관으로 보내졌고요. 어떤 비글은 다시 번식견이 되어 같은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올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동물보호단체의 문제 제기와 시위 그리고 미국 정부의 협상이 이어진 끝에 60년 가까이 운영되던 이 시설은 올해 7월 1일부로 번식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농무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동물복지 단속 체계를 출범시켰는데요. 이런 정부 기조 역시 연구용 비글 번식 시설을 둘러싼 협상과 변화에 영향을 준 배경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남아있던 약 2,200마리의 비글들은 구조단체로 보내졌고 새로운 가족을 찾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구조된 비글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야윈 몸에 낯선 사람만 보면 구석으로 몸을 숨겼고요. 물그릇조차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고 장난감도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떤 비글은 잔디 위에 발을 디디는 것조차 두려워했는데요. 하지만 며칠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겁에 질려있던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사람 품에서 잠이 들고 따뜻한 햇살 아래 누워 쉬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이 비글들을 입양하겠다는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한 구조단체에만 7,000건이 넘는 신청서가 접수됐고 수백 마리의 비글이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평생 철창 속에서 살아온 개들이 비로소 평범한 반려견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비글이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개 품종이 있는데 왜 연구실에는 유독 비글이 많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비글이 너무나 착한 개였기 때문입니다. 비글은 원래 사냥개로 길러졌던 품종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반려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사람을 잘 따르고 공격성이 낮으며 낯선 환경에도 비교적 잘 적응합니다. 체구도 크지 않아 관리가 쉽고 유전적 특성이 비교적 일정해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에도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비글은 사람을 잘 믿습니다. 개 전문가들은 비글이 실험 동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정에서 훌륭한 반려견이 되는 이유와 같습니다. 신뢰심이 깊고 공격성이 낮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나 통증을 겪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향해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비글의 가장 큰 장점이 실험실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비글이 실험 동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역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1950년대 냉전 시기 미국에서는 방사선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이른바 비글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연구를 위해 대규모 번식이 시작됐고 이후 연구기관마다 유전적 특성이 일정한 비글을 공급하는 전문 번식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공급망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며 오늘날까지도 연구 현장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글뿐 아니라 전 세계 실험실에서는 수많은 동물들이 연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글은 전체 실험 동물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연구실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이 연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동물보호단체인 비글 구조 네트워크는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약 500만 마리의 실험 동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 규모가 훨씬 큽니다. 여기에는 생쥐와 래뜨, 패럿, 토끼, 개, 돼지, 원숭이, 물고기 등 다양한 동물이 포함됩니다. 국제연구에서는 2015년 기준 약 8천만 마리의 척추 동물이 연구와 실험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공식 통계에서 빠지는 생쥐나 물고기, 일부 무척추 동물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올해 기준 연간 2억 마리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집계 방식이 달라 정확한 숫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동물들이 과학 연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동물이 필요한 걸까요? 과학자들은 가장 먼저 사람의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연구실에서 만든 신약이 실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 동물을 이용해 약의 효과와 독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신약뿐만이 아닙니다. 백신 개발, 항암제 연구, 희귀질환 치료제, 장기이식 기술, 의료기기 안정성 평가 등 현대의학의 많은 분야에서 동물 실험은 중요한 연구 과정으로 활용돼 왔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대부분의 의약품과 의료기술 상당수는 동물 실험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도 동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험 동물의 사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동물을 사용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R 원칙도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연구에서는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과연 인간의 생명을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걸까요? 동물 실험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결국 윤리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연구라 하더라도 또 다른 생명의 희생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실험 동물은 새로운 약물을 반복적으로 투여받기도 하고 질병을 인위적으로 유발하거나 수술을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에는 조직을 분석하거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안락사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물론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마취와 진통제를 사용하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생명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비글이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사람을 잘 따르고 끝까지 인간을 신뢰하는 성격이 오히려 실험동물로 선택되는 이유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된 비글들의 모습은 동물 실험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논쟁이 동물보호단체만의 목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과학계와 규제기관도 동물 실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 실험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 국립보건원 NIH는 지난해 5월 연구소 안에서 진행하던 마지막 비글 실험을 종료했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사람의 세포를 이용해 독성을 확인하는 시험법, 줄기세포로 만든 오가노이드, 이른바 미니 장기, 실제 장기의 기능을 모방한 장기칩,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 예측 기술까지 과거에는 반드시 동물을 이용해야 했던 일부 연구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중복되는 동물 실험을 줄이고 대체 시험법을 확대하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추진하는 방향은 동물 실험의 전면 폐지가 아닙니다. 현재의 목표는 동물 실험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점차 줄여나가자는 데 있습니다.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인간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가노이드와 장기칩, 인공지능 같은 대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동물 실험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연구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새로운 약이 사람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아직은 컴퓨터만으로는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렵고요. 세포 하나의 반응만으로는 살아있는 생명체 전체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변화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건데요. 희귀질환 치료제나 신약 개발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곧바로 시험할 수 없는 연구에서는 지금도 동물 실험이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두 입장은 모두 쉽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